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진석입니다. 알고 오셨죠? 네, 바로 시작합니다. 프린트물 받으셨을 테고, 그 다음에 교재, 수업 진행할 교재는 요 책으로, 요게 이제 기본서입니다. 법령집이고, 요걸로 할 거고, 그리고 강의 들을 때, 아무튼, 자, 요게 기본이고, 요 얇은 게,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별도 구매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3일차 때부터 복습할 때, 3일차. 3일차가 되면 진도가 웬만큼 나가 있을 겁니다. 3일차 때부터 복습할 때, 요걸 가지고 어떻게 복습하는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매번 4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계속 복습할 건데, 오전에 아침에 시작할 때, 그때 요거 보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4데이즈 강의를 한다면 그때 쓸 교재 이거 그렇게 이제 될 겁니다. 요거는 별건 없어요. 그냥 법조문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법조문. 요 책은 법령집이고 법령집은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법조문의 핵심 키워드를 분량이 상당하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줄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이것만 외우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럼 이거 깡그리 외워야 돼요. 깡그리 외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근데 깡그리 못 외워요. 사람의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깡그리 외우는 거는 부적절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선택할 공부 방법도 아니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좀 봐볼게요. 강의 계획서는 요거예요. 강의 계획서를 보면 두 번째 줄에 총 11회 이렇게 있죠. 일정이 11회 이렇게 있죠. 좋아요. 요거는 오프라인 강의로 11회라는 거고 저 혼자 하는 보강이 있을 수 있어요. 12회가 될 겁니다. 아마도 매번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 목표의 두 번째 거를 보면 법조문을 직접 해설하며 만점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점 아니에요. 92점 목표로 합니다. 자, 만점을 저에게 그 목표 점수로 주시려면 제가 할 수 있어요. 한 15회쯤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어요. 10회, 11회이기 때문에. 뒷페이지 보시면 강의 진행에서 3번에 복습 정리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첫날 나가는 둘째 날부터 복습을 하진 않아요. 첫날 진도 분량이 워낙에 적어서 세 번째 날부터 복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표를 보면 지금 10회까지 보면 9회까지 징수법이고 10회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들어가잖아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드려 보면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사회보장기본법. 요게 우리 시험 과목은 사회보험법인데 그 안에 6개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보장기본법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건강하고 징수법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시험의 순서예요. 시험 문제의 순서. 기출문제를 딱 풀면 요 순서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굳혀졌어요. 요게 두 문제고 요게 두 문제고 요게 네 문제고 요게 여섯 하면 요렇게 하면 열이죠. 이렇게 하면 열. 요렇게 하면 열이죠. 20. 네. 요렇게 사실상 굳혀졌어요. 네. 그게 요게 두 문제다로 굳혀졌어요. 요게 두 문제다. 요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 징수가 뭐냐면
요 징수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예요. 됐습니까? 요 징수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한 징수만을 징수법에서 묶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험은 이렇게 구성돼요. 보험은 적용, 징수, 보상이에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곤충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곤충?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머리 가슴 배. 보험은 적용, 징수, 보상이에요. 적용, 징수, 보상. 그런데 이 보상이 고용보험법은 보상만을 의미하는 거고 산재보험법도 보상만을 의미해요. 법률의 체계가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만 있다고. 그래서 적용과 징수를 딱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딱 몰아넣었어. 근데 그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징수만 이쪽으로 딱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법 조문 제목도 풀 네이밍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법률의 풀 네이밍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얘는 총론이고 요렇게면 그러면 사실 고용산재법인 거예요. 우리 시험은 총론과 고용산재법.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법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법에서는 이 분량이 고용보험법의 분량만큼 국민연금, 산재보험의 분량만큼 건강보험 이렇게 분량이 비슷비슷한데 요 두 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공통점이라면 이미 고용산재에서 다 했을 테고 4대 보험의 공통점, 차이점들 위주로 공략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 문제씩은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점수가 92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씩은 틀리겠다라는 건 거예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그런데 그 강의를 고용산재에 대한 강의를 지금 몇 회까지 한다? 9회 내지는 10회 초반까지 가는 거예요. 네. 저 아닌 다른 강사님들은 이 모든 커리큘럼을 6회에 끝내시잖아요. 대단한 능력자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목표 점수는 그분들이 강의 시간에 얘기하시는데 60점대인 것 같아요. 저는 목표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선생님 저 일주일 공부하고 60점 받고 합격했어요. 그럼 저 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충분히 공부하시고 충분히 고득점 하신다. 이런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강의 계획표는 됐고요. 두 번째 보실 거는 요거예요. 1번 합격에 법학원 사회보험법 공부방법 설명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걸 보시면 돌아가셔서 거기 이제 검색 키워드 검색하시고 그 URL 주소에 있는 유튜브 영상 1번, 2번, 3번 20년도, 19년도, 18년도 대략 한 15분, 20분 정도씩 되는 제 강의 영상이에요. 설명회 때 한 거예요. 오픈돼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보시고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저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보험법을 나진석이는 저렇게 강의하는구나, 저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딱 얘기하고 해볼게요. 첫날이니까. 첫날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선생님들 마음가짐을 지금 바꿔야 돼요. 제 마음가짐은 놀라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5월 달에 시험이었잖아요. 5월 달에 4월 말에 여기가 꽉 차고 저기도 반쯤 찼어요. 그래서 저는 대형 콘서트장에서 공연하는 기분. 오늘은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기분. 눈도 이렇게 마주치면서 좋아요. 자, 기쁜 마음으로. 자, 선생님들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고시생이라고 마음가짐 바꿔야 돼요. 보통 지금 마음가짐 중에 어느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면 좀 이렇게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드리냐면 자격증 시험 보는 거야 라고 한 생각이시면 생각 고쳐먹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건축과 나왔는데 공대생 이공계열에서 자격증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 물론 노무사 시험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긴 해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자격 시험은 이를테면 전기기사, 뭐 건축기사, 기계설비기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대학교 전문대 졸업하고 볼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4년제 졸업하고 볼 수 있는 기사 자격증도 있고 그런 시험들은 문제들이 이미 약속된 룰이 있어요. 문제은행이라는 게 있어. 문제은행에서 10년치를 객관식 문제든 주관식 문제든 10년치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 애초에 자기 전공이 아니면 접수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4년이건 2년이건 자기 전공을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기출 문제 10년치를 공부를 한 사람이면 떨어지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게 자격증 시험인 거예요. 그거를 얕보는 게 아니야. 그게 룰이라고. 그 분야에서. 그래서 애초에 그래서 문을 막아 놓은 거예요. 전공인 사람만 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건축 전공인 사람이 기계 시험을 못 봐요. 막아 놨어. 전공 이수 과목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노무사 시험이나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이나 그런 전공의 바탕이 되는 그 문이 막혀 있나요? 안 막혀 있다고. 안 막혀 있기 때문에 대학교 전공자가 4년 동안 공부했던 노무사 시험이라면 베이스가 되는 게 법학이고 경영학이거든요. 큰 두 줄기가 법학이고 경영학이에요. 회계사, 세무사는 그네 과목이 또 이게 있을 거고 그 4년의 대학 과정을 마치 거친 사람인 걸 전제하고 문제가 나온다고. 그런데 법 전공도 아니고 경영학 전공도 아니신 분이 이젠 그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은행에서 기출문제 10년치를 낸 베이스로 내는 근데 그것도 전공으로 막아놨잖아. 그죠? 시험만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장수하게 될 겁니다. 네. 장수한다는 것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는 합격을 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대단히 길 거예요. 네, 저처럼. 저는 7년 했어요. 7년. 공부만. 그래서 제가 장수하는 비결은 다 알고 있어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장수 안 하는 것도 알고 있지. 왜냐면 이걸 다 아니까 반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음가짐을 고시생이라고 바꿔 먹어야 돼요. 나 그냥 전문 자격증 따러 공부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나 고시생이야. 라고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어린 시절에 보고 들었던 고시생은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흐릿하게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자기의 생활 패턴과 지금의 양이나 공부 방식을 싱크로율을 맞춰야 돼. 거기에다가. 네, 거기에 맞춰야 돼요. 자기 머릿속에 있잖아. 없나요? 사실 없어져가지고 사실 없어진 지 오래돼서 없을 수도 있겠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바꿔야 돼요. 네, 마음가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중간중간에 공부 수업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자료 중에 밑에서 네 번째 박스 있잖아요. 4번, 그 중목차 4번에 박스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22년도에 기출된 문제에 중심으로 보실 거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에요. 5년 넘게 두 문제씩 나왔잖아요. 두 문제씩. 이게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산재. 징수는 고용산재다. 고용산재 중심이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은 지금도 보시면 요 책의 옆에를 좀 봐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아주 얇은 분량이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그만큼에서 4페이지가 네 문제가 나와요. 그만큼에서. 대충 한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25페이지 정도. 그만큼에서 네 문제니까 그냥 사회보장기본법은 씹어 먹어야 돼요. 깡그리. 자,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시는 것보다 학원 강의실에 Q&A 게시판 활용해 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많이 들으시니까 실강 수험생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항상 실강 들으시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제 안 내도 안 때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정말 도움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거 나가기 직전에 요거 뭐 강의평 있는 거 있잖아요. 강의평 있는 거. 강의평 있는 거는 뭐 창피합니다.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고. 근데 이제 저를 알고 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냥 얼렁뚱땅 오신 분들은 아직 신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평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질문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 보실 거는 질문 답변인데 이분이 이젠 일주일 전에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공통되는 거여서 뽑아왔는데 뭐냐면 지금 22년 8월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강의가 또 있게 돼요. 기본 강의가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기본 강의가 있게 될 건데 어떤 거 들은 게 나을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더라고. 자, 이게 강의의 스케줄입니다. 강의의 스케줄. 지금 2022년 8월이잖아요. 8월에 기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노무사님 개정 많이 된다면서요. 기본 강의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 개정되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이 기본 강의에서 지금 이 법령집이 출간됐고 법령집 출간됐고 요때 기본 강의를 위해서 추록이 출간될 겁니다. 그게 추록 1번이에요. 이것은 학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스스로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다만 근데 요게 제 경험상 요런 이제 A4지 분량상으로 10페이지 정도 내외 였습니다. 이제껏. 그리고 2023년 3월 달에 문제풀이 강의가 있을 거예요. 이거 다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있을 건데 요때 추록 2를 배포해 드릴 겁니다. 홈페이지에다가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안 들으시거나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작년에는 요게 몇 페이지였냐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다고 이제 올려놨었어요. 개정할 게 없습니다라고. 자,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시험 들어가는 거죠. 강의는 요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뭐 4월 달에 만약에 4데이즈를 한다면 2회 강의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추록이 없습니다. 그냥 수업장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요. 만약에 지금 이 강의도 지금 이번에 나온 책으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작년에 나온 책으로 수업을 들으신다면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요 똑같은 게 작년에도 있었겠죠.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추록 1, 작년에 있었던 추록 2를 그 책에다 업데이트 하시고 그리고 이 책과 그 전 책의 차이점은 항상 머릿말에 있어요. 머릿말에. 그 전책. 이거는 23년도 대비니까 22년도 대비와 지금 23년도 대비의 차이점은 항상 머릿말에 있다. 네, 머릿말에.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이제 감내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감내하실 수만 있다면 책을 바꾸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선택을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하고 요 강의를 어떻게 뭘 권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두 강의의 차이점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이점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 스케줄에 맞추면 돼요. 자기 스케줄. 자기가 실강을 들을 수 있는 스케줄이다. 그러면 들으시면 되고 내 스케줄이 실강을 들을 수 없는 스케줄이다. 그럼 동강 들으시면 돼요. 내 스케줄상 지금 8월이 아니라 1월 달 가서
기본 강의 실강 들을 수 있다. 그럼 그 스케줄에 맞추시면 되고, 내 스케줄이 2월 달에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동강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스케줄을 맞추시면 돼요. 다만 그 스케줄을 맞추는데 그거를 다른 거 하느라고 미루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뭐 자꾸 이렇게 미루는 거. 제가 가장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스케줄은 이런 스케줄이에요. 2022년 지금 8월이잖아요. 1월이고 8월이고 12월이잖아요. 2023년 요런 이제 5월에 스케줄이 있고 2024년 요런 스케줄이 있으면 지금 입문하셨으면 지금 요때 입문하신 거잖아요. 요때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권하는 거는 학원 수험가에서 권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그래도 그냥 내 맘대로 할래. 내 강의니까. 근데 저는 장수하는 비결을 알기 때문에 장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아, 요때 1차를 합격하고 요때 2차를 합격하자. 이렇게 스케줄을 짜면 돼요. 이러면 마음도 편하고 가는 길이 합격 이후의 삶도 여유롭고 행복하고 뭐 하겠지만 수험을 준비하는 기간도 나를 그렇게 옥죄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존중하는 수험 생활로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이렇게 스케줄을 안 짜요. 보통 이렇게 스케줄을 안 짜고 요때 합격할 거야. 그리고 요때 합격할 거야. 이렇게 스케줄을 짜죠. 네. 이렇게 스케줄을 짜요. 물론 이렇게 스케줄을 짜면 좋아요.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가 있는지, 내가 배경 지식이 뭐가 있는지, 내 전공이 뭐여서 나는 내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경영학은 공부를 안 해도 돼 라는 상황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나는 지금 토익도 안 돼 있어, 이런 스케줄 짜면 안 되지. 이 되나요? 난 법 전공이 아니야, 이런 스케줄 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스케줄을,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거나 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스케줄을 짰을 때 그분들이 지금 토로하는 고뇌, 그런 그 힘들어하는 지점들, 지금 이 순간이죠. 그죠? 지금 이 순간이지. 지금 이 순간에 카페에 들어가서 탄식들을 읽어보세요. 그런 탄식들이야 지금. 요거를 옮긴 거지, 이렇게 하셨던 분들. 이 스케줄을. 물론 이젠 스케줄을 이렇게 짜면 요거를 슬렁슬렁 하려고 이렇게 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요거를 내가 요렇게 스케줄을 짜는 건 괜찮은데 요렇게 짜면 상황이 다르지. 내가 요렇게 짜면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들러붙을 수 있지만 마음은 그래도 편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요렇게 짜는 사람은 없지. 예? 요렇게 짜라는 얘기가 요렇게 짜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지. 근데 요렇게 짜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무슨 강의를 들어야 돼요? 노동법에서 2차 과목을 들어야지. 2차 연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입문했지만 노동법 1차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2차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노동법이 지금 실강이 마감된 거야. 자, 됐습니다. 맨 밑에 질문 답변. 맨 밑에 1차 시험 탈락은 2차 시험 탈락보다 더 잔인합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언제 탈락이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때 합격했어요. 지금 준비해서 요때 합격했어요. 요때는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붙고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나요? 요때 안 됐어. 좋아요. 그럼 요때 되면 되지. 요때 되면 되죠? 그런데 이때 안 되면 어떡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잔인한 거예요. 이게. 잔인한 1차 탈락. 이거는 방심이에요. 방심. 네. 이것 때문에 수험계 많이 떠나신 분들 저는 제주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게 카페를 검색해 보면 헌동차 떠납니다. 이게 이거야.
이게. 그렇습니다. 자, 해봅시다. 본격적으로. 참고로 제가 판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판서하는 것들을 적으시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니까 판서에 목숨 걸지 마세요. 따라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판서가 많다는 거는 그냥 알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법령집에다 판서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노트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판이 다 채워지면 사진 찍을 시간을 드리니까 판서하는 거 목숨 걸지 마시고 듣고 이해하는 거에 더 목숨 걸어야 돼요. 좋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현재 사회보장법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게. 그런데 이 사회보장법은 같은 위계로 뭘 가지고 있냐면 노동법을 같은 위계로 가지고 있어요. 노동법. 이 사회보장법과 노동법은 상위 이 앞에 카테고리에서 어떤 걸 어떻게 이제 분류되냐면 이렇게 사회법으로 구분됩니다. 사회법. 그럼 사회법에서는 요 같은 레벨에서 어떤 법으로 자, 대등한 위치에 요게 있습니다. 민사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런 겁니다. 민법, 민사, 소송법, 뭐 상법, 뭐 이런 것들. 예. 요거 두 개만 딱 써도 돼요. 요렇게만 해도 돼요. 여기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요게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법의 체계를 나누면 요렇게 이제 될 겁니다. 요렇게 요게 다 합쳐져서 이게 법이에요. 요렇게 이제 법이에요. 좋아요. 요게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의 듣기 가장 좋은 거는 요 동네가 가장 좋아요. 다음 강의부터 참고하세요. 예, 요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걸 보는 거고, 선생님들은 노동법을 수업을 들었나요? 다 끝났나요? 막바지에 가고 있나요? 좋아요. 개별법은 끝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민법은 다 끝났나요? 끝났나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법대 스케줄상 민법이 1학년 과정이에요. 민법에서 채권 총칙이 1학년 1학기, 그 다음에 물권 가면 2학년, 채권이 2학년 2학기, 아니면 계약 각칙이 가면 3학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민법 하나가 우리 시험 범위 있는 물권은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3학기 과정이에요. 3학기 과정.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3학기 과정이에요. 민법이. 노동법은 법대에서 스케줄이 나온다면 요거는 3학년 2학기 내지는 4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그것도 개별법이 1학기, 집단법이 1학기 과정이에요. 사회보장기본법은 웬만한 법대라고 해도 없어요. 개설 안 해. 있다면 4학년 2학기 정도. 개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이 민법 법대에서 3학기에 걸쳐서 가르치는 그것을 지금 몇 회에 공부한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어렵지. 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용어들이 다 생소하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노동법도 그렇고 사회보장기본법도 사회보험법도 그렇고 법대에서 집중하는 거는 요쪽이에요. 요쪽이어서 요거는 법 전공한 사람이든 법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든 요거는 평등해. 그냥 어차피 안 배우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장점. 그걸 알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사회법인데 요 사회법이 왜 등장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 등장했는가? 요 사회법이 왜 등장했는가? 애초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됐냐면 민사법은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개인. 공법은 국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국가. 그럼 사회법은 개인, 민사법은 개인, 자유로운 개인, 평등한 개인. 자유롭고 평등한 양 당사자 개인이 어떻게 계약 관계를 형성해서 뭐 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 행위를 하고 법률 행위 해갈 건지 거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규율해 가는 게 민사법인 거예요. 공법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룰이에요. 국가를 운영하는 틀, 룰. 국가를 이렇게 운영할 거다라는 국민과의 계약이 이제 헌법인 거예요.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 시스템을 이렇게 정비하겠다라는 게 행정법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룰인 거예요. 사회법은 네. 공동체를 어떻게 지속 발전 유지시켜 갈 건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켜 갈 건가?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법률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볼 거예요.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법을 민법의 아류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대화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뉘앙스로 설명하는 사람들 옆에 노무사는 가면 안 돼요. 노무사는 그러잖아. 노동법이 민법에 아류면 나는 찌끄레기잖아. 그잖아요. 내가 왜 그 옆에 가 있어? 나를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사람 옆에 가 있어야지. 그래서 대학 강의를 듣거나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노동법이 민법의 아류다. 특례법이다. 특례적 유치를 가진다.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피해야 돼. 자리를 이렇게. 노동법만의 사회법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러면 왜 등장했는지 설명해 볼게요. 좋아요. 그러려면 경제학을 링크해야 돼요. 경제. 네. 지금 노동법에서 시작했는데, 자, 좋아요. 경제를 링크해야 돼요. 경제. 자, 생산 요소의 3요소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고전 경제학에서 생산 요소의 3요소. 선생님들은 1차 시험 볼 때도 경제학 선택 잘 안 하시죠? 경영학 하시죠? 좋아요. 저는 경제학 선택했었는데. 자, 1차 때는 경제학, 2차 때는 경조했어요. 경조. 제 전공은 건축. 자, 오만무시합니다. 자, 제가 썰을 풀면 그 험난한 세월 좋습니다. 생산 요소의 3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에요. 생산의 3요소. 그러면 이 생산 요소는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투입하고 자본을 투입하고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이 생산물을 시장에다가 팔죠. 어떻게 해서? 부가가치를 붙여서 팔면 자, 원가를 제하고 남는 마진이 있죠. 그 마진이 이익인 거죠. 그 이익들이 다시 쌓이면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구조인 거죠. 좋아요. 생산 요소의 고전 경제학의 3요소 여기 요거예요. 생산물. 그러니까 토지, 자본, 노동 이 생산 요소는 거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전제인 거예요. 거래하는 거는 생산물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거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여기가 시작이야.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고전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동법,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을 들어가는 문은 이거라고, 이거. 들어가는 문은 이거라고. 일로 들어가야 돼. 일로.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거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잊지 마요. 생산 요소는 거래하는 게 아니야. 생산물을, 생산품을, 상품을 거래하는 거지. 거래하는 게 이 생산 요소는 거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좋아, 됐어요. 자, 어떤 사람이 토지를 투입하고 자본을 투입하고 노동을 투입합니다. 자, 그런데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할 때 자기 토지가 있으면 자기 토지를, 자기 토지가 없으면 빌려오면 되죠. 자기 자본을, 자기 노동을 투입해서 상품을 만들 건데, 이 투입하는 이 노동에서 자기 노동을 투입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타인의 노동을 투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노동을 투입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영업자라고 불러요. 쉽죠?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자영업자예요. 타인의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물을 만드는 자를 누구라고 불러요? 사업가, 기업가, 사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업가, 기업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불러요. 사장이라고 불러요. 회사라고 부르고 타인의 노동을 투입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 타인은 누구예요? 이 타인은 누구예요? 이 타인이 노동자예요. 노동자라고. 이 타인이. 그죠? 이 타인이 노동자야. 이 타인이 노동자인 이 노동자가 전 세계 인구의 80%예요. 임금 노동자. 줄여서 임노동자라고 불러요. 경제활동을 자영업으로 하는 자가 있고, 경제활동을 노동자로 하는 사람이 있고, 경제활동을 기업가, 사업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 세계 인구 중에 노동자,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80% 상당이라고. 그러면 주류잖아, 주류. 그죠? 근데 수적으로 주류죠? 근데 주류 대우 받는 것 같아요? 못 받는 것 같아요? 못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의문점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노동자는 왜 타인의 생산 요소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지? 왜? 공부할 때, 자, Y 폭탄을 투여해야 돼요. Y폭탄을 무작위로 탁탁탁탁 투여해서 그 답변들을 얻어내야 돼요. 스스로 얻어내건, 책에서 찾건, 강사한테 따지고 들어서 알아내건 Y폭탄.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좋아요. 장수 방지 비결이에요. 1번이에요. Y폭탄. 왜 그러냐면 이 노동자는 이 토지와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경제학의, 고전 경제학의 틀거리 안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이유는 다 빼고 이 안에서만 생각해보면, 자기 노동을 투입할 수 있는데 자기 자본과 자기 토지가 있으면 자영업자가 되면 되지. 왜 노동자를 하냐고. 자기 토지와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로 돼야만 경제적인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게 노동자의 기본 개념이고 정의예요. 노동자의 정의. 노동자. 자,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 상관없어요. 오직 노동만을
소유한 자. 이게 노동자예요. 이게 노동자. 이 노동자는 그래서 좋아요. 노동자. 좋아요. 노동자. 이게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의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경제학적 관점이에요. 법학적 관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배경 지식 두 번째 배경 지식. 자,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법을 다 외워야 돼요. 하지만 배경 지식이 풍부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다 연결되거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배경 지식. 저한테 제 수업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의 법령에 대한 기본 컨텐츠하고 그게 1번이에요. 1번. 두 번째는 공부 방법 컨텐츠. 이게 2번이에요. 공부 방법 컨텐츠. 선생님들이 저한테 배워가셔야 될 거는 공부 방법 컨텐츠도 배워가셔야 돼요. 자, 배경 지식 중요합니다. 자, 노동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런데 원래 자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노동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가? 노동자가 A사와 갑직원이에요. A사와 갑직원이 노동계약을 체결합니다.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자, 여기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노동을 제공해야 됩니다. 법학 배우셨으면 임금과 노동의 쌍무계약, 쌍방의무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건 필요 없고 자,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이런 계약이 노동계약입니다. 이 노동계약은 자, 단기적으로 노동자가 경제적 안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쓸데없는 얘기니까 좀 지울게요. 이거는 공부하고는 우리 수험 생활, 우리 이제 시험 콘텐츠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 체결하면 단기적으로 갑 노동자는 경제적 안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적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동자로 일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로 가면 자, 그리고 관계가 형성되는데 위계질서, 종속관계.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고용이 단절될 위험에 처해집니다. 고용이 단절될 위험. 그냥 들어보세요. 일단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갑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용자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용자의 위계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용자에 대해서 종속관계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자기의 근무 시간 동안에는 사업장을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를 반납해야 됩니다. 최소한 근무 시간 내에서만큼은. 요 얘기.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단절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고용이 단절될 위험은 어떤 위험들이냐면 이런 위험들이에요. 첫 번째는 자, 실직할 수가 있죠. 실직한다면 고용이 단절될 거예요. 두 번째는 여성 노동자라면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고용이 단절될 겁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기 때문에 업무상, 자, 부상 질병. 부상 또는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상 질병이 이 일과 관련이 있을 때랑 이 일과 관련이 없을 때
뭐 일과 관련이 있더라도 고용이 단절될 위험이 있고 일과 관련이 없더라도 고용이 단절될 위험이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냥 단순히 늙는 것만으로도 노쇠 늙는 것만으로도 실직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용이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이 폐업할 수도 있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고용이 단절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고용이 단절될 건데,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는 사회법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전부 다 개인의 위험이야. 그러니까 네 책임이지. 네가 감당해야 돼. 야, 늙는 게 회사 책임은 아니잖아. 네가 감당해야 돼. 네 책임이야. 회사한테 책임이 없어. 회사는 그저 월급만 주면 돼. 노동을 제공했어? 임금만 주면 돼. 이런 책임까지 어떻게 책임져줘? 그냥 개인이 떠안아야 될 개인의 위험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 인식이 그게 아니야. 이건 사회적으로 떠안아야 될 위험이야.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연대해서 세대가 공동체가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는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있으면서부터 사회법이 등장합니다. 그 처음으로 등장한 게 1순위, 그게 산재법입니다. 산재법. 두 번째로 등장한 게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어떤 게 가장 먼저 등장했냐면 아동 근로 시간 제한. 어린 아이들을 18시간씩 일시키는 거. 노동력을 착취하던, 다 산업혁명 시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착취하던 그 상황을 국가의 인적 자원을, 노동력을 훼손시킨다. 자본가들이. 이런 관점에서 강제로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법률로서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등장하게 되고, 여성 근로 시간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법률들이 입법되면서 추후에 이제 해고 제한 법리 등장하게 되면서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자, 여기 실직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쓸까요? 요렇게 제가 이렇게 쓸게요. 좀 더 이렇게 예쁘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고용보험법. 요게 사회적 위험, 요게 사회법. 공동체를 유지하고 연대하고 세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요게 개인적 위험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의 전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남녀 고용 평등법. 무상질병에 대해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 늙었어? 좋아요. 국민연금법으로 소득을 보장해 줄게. 폐업했어? 임금 채권 보장법이 사회법의 유형입니다. 각각의 목적들이에요. 자,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실직한 기간 동안에 생계비를 지원해 줄게. 그리고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면 생계비를 지원해 줄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기간 동안에
고용이 단절될 거잖아. 그때 생계비를 지원해줄게. 출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줄게. 생계비를 지원해줄게. 고용이 단절됐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다쳐서 고용이 단절됐어. 생계비를 지원해줄게. 산재법에서. 그리고 치료도 해줄게. 일하지 않다가 일과 관련 없이 부상질병이 당했어. 그러면 치료해줄게. 회복한 이후에 다시 일을 구해. 그 다음에 늙어서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젊었을 때 벌어놓은 돈으로 미리미리 연금 들어서 늙어서 줄 수 있도록 연금 제도를 시행할게. 그 다음에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아? 좋아. 그럼 3년치는 국가에서 보장해줄게. 퇴직금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3개월치. 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치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해줄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어? 해고를 제한하는 법리를 작동시킬게.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게 사회법이에요. 이 전부 다. 이 전부 다가 사회법이에요. 네, 전부 다. 이 보면 좋습니다. 사회법.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배경, 이러한 생각의 틀, 이러한 철학적 인식의 전환 속에서 사회법이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죠. 여기서 계약 보이십니까? 계약. 출발을 여기서 했어요. 계약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원래 계약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계약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계약은. 계약 위반이라고 소송하는 게 민사소송이고 계약에 대해서 규율하는 게 민법이에요. 특히 채권법, 채권각칙,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이에요. 그러면 계약의 카테고리는 여기라고. 여기. 계약의 카테고리는 여기가 아니라고. 계약의 카테고리는 여기라고. 자, 또 공부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큰 그림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어느 지점에 있는 건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난 그래서 누가 법령에 대한 콘텐츠 말고 공부 방법에 대한 콘텐츠만 내 강의 시간에 막 기록해가지고 난 줬으면 좋겠어. 이 주옥 같은. 자, 좋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돼. 계약은 태생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컨텐츠야. 계약은 여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계약은 자유로운 개인이 평등한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자유의사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개인이 평등한 양 당사자가 계약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유로운 개인이 평등한 양 당사자가 계약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게 계약이에요. 좋아요. 우리는 요거를 설명할 건데 요거. 위계 질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는 거는 처벌한다는 거죠. 처벌한다는 것은 처벌 당하는 사람과 처벌하는 사람이 대등한 관계인가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잖아.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 징계를 한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자, 종속된다라는 거. 종속되는 거는 대등한 건가요? 종속이라는 이음절은 노무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지금 이 순간부터 평생 들고 가야 될 화두예요.
종속이 뭔가? 예. 종속. 종속의 의미가 뭔가? 종속을 지금 현재 전통적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사관계에서의 종속은 어떤 모습이고,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자유로운 인간은, 대등한 인간은 누군가의 인간에게 종속되는 게 과연 정의로운 건가? 이런 거서부터 그 다음에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영업자로 자유롭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라 거대한 플랫폼 자본에 종속되는 이 상황은 그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종속이란 단어, 이 음절 평생 화두로 들고 가야 될, 좋습니다. 징계, 여기 지금 힌트가 있어요. 지금부터 얘기할 주제. 좋아요. 좋습니다. 자, 우리 시대를 거슬러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요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피로 묶여 있죠. 이해됩니까? 아버지가 노예면 나도 노예잖아. 그 시절에, 그 옛날에, 그죠? 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지 않죠? 좋아요. 이거는 뭐예요? 땅에 묶여 있죠. 영주한테서 묶여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노예만큼의 구속됨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양반집 일 해줘야 되고 의무적으로 이만큼에 대해서는, 이 날짜에 대해서는 모든 날들을 자유롭게 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좋아요. 자, 이게 마음에 껄쩍지근한 거야 지금 현재. 이게 이런 카테고리 분류가 껄쩍지근한 거라고. 이해됩니까? 근데 이런 분류가 틀리지 않다. 핵심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이 분류가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상 그대로 봤을 때 이 분류가 과연 오류가 있느냐, 오류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지금 불편하잖아, 그지? 그 불편한 거, 그죠? 좋아요. 불편한 거 그거 좋아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평등한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계약을 체결한 거야.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을 제공받는 계약인 거예요. 아니, 시작은 자유와 평등, 자유로운 양당사자가, 자유로운 개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자유로운 양당사자가 계약을 했어. 시작은 그렇게 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 효과로서 관계의 효과에 위계 질서 내에 편입되고 사용자의 사용 종속 관계 안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계약이 이놈이 뭐길래, 출발은 민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계약으로 출발했는데 도대체 이 노동이라는 놈이 뭐길래, 어떻게 시작 끝에서는 종속이 벌어지고 있냐고. 종속, 위계 질서가 벌어지고 있냐고.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게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현상을 눈으로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야. 부정하면 안 되지. 이런 현상이 있다니까 그냥. 이게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고 지금 현재. 그럼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방치할 거냐 아니면 이 현상을 개선할 거냐 어느 방향으로든. 그죠? 됐습니까? 방치할 거냐 개선할 거냐. 어떤 방향 개선하고 싶어서 등장한 게 사회법인 거예요. 노동법이라고. 어느 방향으로? 다시 자유와 평등의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어서. 이것을 방치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이게 위계질서 안으로 편입된다, 사용동속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금 제도권 안의 내용인 거예요. 제가 지금 빨간 예를 들면 여기 뭐 학생운동 80년대 학생운동 시절에 빨간 책이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지금 내 제도권 안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버젓던 대낮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잖아. 이 됩니까? 이게 공식적인 용어라고 법률적인 용어고. 근데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에서 이것이 강화되고 고착화되고 점점 더 이걸로 가는 거를 막는 최후의 마지노선, 그게 노동법이라고. 그게 사회법이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노예와 농노로 가지 못하게 막는 마지노선이 사회법이라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왜 이런 건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갈 텐데. 자, 좋아요. 좋아요. 자격증 따고 어디 가고 싶어요? 좋아요. 네,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 볼게요. 보통은 30대 초중반에 합격하시면 기업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20대에 합격하시면 대기업 가길 원하시더라고. 공기업이나. 좋아요. S전자 간다고 치자고. S전자. 좋아. S전자. S전자, L전자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의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죠. 좋아요. 그 여기 본사들이 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 그러면 부모님이 혜택을 받았으면 서울에 살 테고 그 비용 보태주면, 그렇지 않으면 아직 독립하지 않은 나이대라면 부모님과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절대 다수는 경기도권,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겠죠. 출퇴근 시간 1시간이에요. 1시간. 그게 일반적입니다. 되게 노멀한 거예요. 출퇴근 시간 1시간. 그럼 집에서 8시에 출발해야 돼. 그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여기 기상해야 돼. 그죠? 집에 오면 칼퇴근했어. 칼퇴근하고 집에 오면 몇 시예요? 19시야. 저녁 식사를 먹어요. 저녁을 먹어. 칼퇴근했어. 씻고 모시고 했어. 20시야. 그죠? 이게 선언가 바뀌고 뭐건 19시 아니지. 19시부터 20시까지 저녁을 먹는 거지. 왜냐면 19시에 집에 왔잖아. 19시에 퇴근했고 20시까지 저녁을 먹었죠. 자기 정비하면 22시일 거 아니야. 이때 자야죠. 자야 출근하지. 안 자고 12시까지 1시까지 뭐 하면 피곤하잖아.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여가 시간 좋아요. 그럼 24시. 네, 많이 잡아줄게. 자기 여가 시간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이야. 좋아요.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 안 하죠. 좋아요. 이거는 결혼 전까지. 좋아요. 이건 결혼 전까지고, 결혼을 하셨어. 아이가 태어났어. 육아해야죠. 토요일, 일요일. 결혼했어. 아이 있죠. 마트 가서 장 봐와야죠. 토요일, 일요일. 내 개인 시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다고. 일주일 중에 가장 황금 시기는 언제예요? 생각을 바꿔봐요. 하루 중에 가장 황금 시기는 언제예요? 해 떠 있는 시간. 동의해요? 해 떠 있는 시간 뭐 해요? 일해요. 이건 노동계약에 돼 있죠. 근로계약에 돼 있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아니지. 시키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죠? 이건 행운이라고.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이 기회 자체가 행운이라고요. 전 세계 인구의 80%는 뭐라고? 임금 노동자라고. 임금 노동자는 뭐 하는 거예요? 현대차에서 엔진 올리는 거예요. 조선소에서 용접하는 거야. 호텔,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거라고요. 그거라고, 그거. 그게 그거예요.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거라고, 그냥. 그러면 해 떠 있는 찬란한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직업을. 예? 그래서. 그렇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중에 가장 좋은, 자, 5개가 좋아, 2개가 좋아. 예? 5개가 좋아, 2개가 좋아요. 5개가 좋잖아. 아니라고 얘기해봐, 제발. 그잖아. 부정할 수 없잖아. 5개 좋잖아. 그때 뭐 하냐고. 일하잖아.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물론 남들이 쉴 때 쉬는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칼출근, 칼퇴근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사회 분위기상.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간 게 있다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더 나간 게 있다고. 더 나간 거, 한 발 더 나간 거. 여기에서의 자유를 쟁취해야 돼요. 이건 누구랑 싸워서 이겨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이 사회 제도권 안에서 자기가 성취해야 될 지점들, 지향해야 될 목표 지점들이 칼출근, 칼퇴근을 지향하면 안 된다니까? 우울해져요. 주 5일 근무를 지향하면 안 돼. 낮 시간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걸 지향해야지. 평일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걸 지향해야 돼요. 지금 주말에만 자유롭잖아. 근데 주말도 다음 평일을 위해서 장보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안 자유로운 삶이라고 애초에 인생 자체가. 여기를 쟁취해야 돼. 여기를 쟁취해야 된다고. 요 안에서의 자유를 쟁취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들고 있는 화두는 자유예요. 여러분은 원하는 거를 뭔가를 할 자유죠. 원하는 걸 하고 싶은 자유잖아. 그죠? 뭔가를 할 자유. 저는 아무것도 안 할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나 이때 내 표정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네. 내 표정. 이렇게 막. 자, 곰곰이 생각해보라고요. 진짜. 저 47이거든요. 47이에요. 32에 시작했어. 노무사를. 32에 합격했어요. 47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 자기들은 안 그럴 것 같지? 자, 금방이야. 금방. 지금 여러분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를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건물주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 농담 반 진담 반. 자, 여기 산재 요거를 좀 볼게요. 여기를 한 장짜리 독일의 산재보험 제도의 운영 방식을 볼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사회보험 형태의 산재보험 제도는 1884년 비스마르크 수상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다. 어느 나라에서? 독일에서.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배경 지식입니다. 사회보험의 첫 시작은 산재보험이라는 거예요. 사회보험의 첫 시작은 산재보험이라고 였다고. 역사적으로. 두 번째 줄에 산업혁명으로 도입된 공장 근무 형태 생산 방식과 여기서 이제 많이 사고가 나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산재보험 제도 도입 이전에는 어땠느냐. 재해 발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을 때에만, 그럴 때에만 재해 근로자가 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민사소송하는 거예요. 이게 민사소송. 회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면 지는 거지. 이게 민사소송하는 거예요. 사회보험법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민사소송으로밖에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줄의 끝에 그러나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무과실 책임주의 적용돼요. 무과실 책임주의 체크하세요. 산재법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무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 여기에서 얘기할 게 민사법에서 우리는 이제 민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법 공부하니까 그걸 얘기 안 했었는데 민법에 도도하게 흐르는 세 가지 바탕 개념이 있어요. 바탕 개념. 세 가지. 첫 번째, 계약 자유. 두 번째, 과실 책임. 세 번째, 소유권 절대. 이 세 가지 개념이 민법에 흐르는 계약 자유. 계약은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그 계약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자유롭게 하니까 그 계약이 자유로운 계약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계약서가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소송에서 써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과실 책임. 내 과실이 이만큼이면 과실의 책임만큼만 책임져야지 과실에 넘는 책임을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호간에. 그리고 소유권 절대.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 이거는 기득권적 사고방식이죠. 자연스럽게. 이게 민법의 바탕에 흐르는 세 가지 원칙이에요. 이 개념들을 사회법에서 다 뒤집어요. 사회법에서는. 이 개념들. 지금 나온 거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직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내지 회사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져라는 거예요. 직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직원에게 과실이 아주 많더라도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을 산재법에서 도입했다. 적용되어 산재 발생 책임을 묻지 않고 보험급여가 제공되도록 변경되었다. 혁신적인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단락에 독일의 산재보험 제도는 뭐 그렇고요. 세 번째 줄에 독일에서 산재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 이거는 한국도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4대 보험료는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은 4대 보험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산재법만 사용자가 100% 부담해요. 직원은 부담하지 않고.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뭐냐면 프랑스 노동법 출처. 프랑스 노동법 알랭 슈페오 도서출판 올해. 사실은 여기 출판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문들을 그대로 옮겨오면 대신 이제 이 책을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수업용이 아니라 교양용으로. 대단히 얇은 책입니다. 대략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분량 정도 되는 건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1독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라 그러면 그러잖아,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우리 강의에 필요한 것만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혹시라도 출판사에서 너 이거 더 이상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저는 저작권법을 위반할 존중합니다. 저작권법. 자, 서문. 민법전이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집합. 됐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사회법 사상은 모든 인간 사회를 직조하는 종속관계와 집단의 소속관계를 고려. 종속관계, 집단의 소속관계.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줄 끝에 오늘날 경제활동 인구의 80%가 임금 노동자인데 네 번째 줄 가운데 사회보장의 일반화. 자,
이것이 사회법이라는 걸로 등장했다. 5번째 줄 끝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모두 고용, 노동을 인간들의 경제적 안전의 주된 원칙으로 만드는 고용, 노동을 경제적 안전의 원천으로 만드는 고용, 이것과 관련이 있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제1장의 노동법의 개보합 1호에 좁은 의미의 노동법은 노동과 돈의 교환이죠. 교환. 그럼 두 번째, 첫 번째 줄 끝에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노동법의 등장은. 그래서 세 번째 줄에 3번에 인간 노동에 대한 제한 없는 착취. 언제 시절에? 산업혁명 시절에. 자, 국가의 육체적 자원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아동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여성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입법을 했는데 세 번째 줄 끝에 노동법은 노동시장에서의 교환의 단기성을 넘어서 인간 삶의 장기성과 세대의 지속을 고려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하였다. 그 다음 줄에 끝에 이 법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무엇이? 산재법이.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인정함으로써 민사 책임에 관한 프랑스 법 전체를 전복시키는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사회보장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뭐만 있었어? 민법만 있었지. 민법은 과실책임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회법이 등장하면서 산재법이 등장하면서 무과실 책임을 도입하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법체계 내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 2장 비교법 1번에 민법의 원리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원리에 따르는 독립된 법 영역으로서의 노동법. 물론 독일에 대한 얘기죠. 한국은 독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륙계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사회와 달리 공동체, 연대, 공동체. 두 번째 1789년 혁명, 이게 뭐예요?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 대혁명의 뭐라 그러죠? 정신이라 그러나요? 세 가지 정신이 있죠. 뭔가요? 자유, 평등, 박애잖아요. 거기에 자유, 평등.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약속했지만 그렇지만 종속과 불평등에 기초한 산업노동이 만연하고 있다. 배신당했다. 이해됩니까? 네. 됐습니다. 요 정도 보실게요. 됐습니다.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자, 연필을 들고 샤프를 들고 줄을 그으면서 제가 말하는 부분을 따라오세요. 법령집에서부터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연필과 줄을 그을 때 뭐 자를 대고 그으시던 그냥 그으시던 상관없는데, 아무튼 연필로 따라오시면서 10분 쉬었다가 이제 법령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